이 상황과 결과에 전 세계가 기겁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최고의 빈곤 국가 중 하나였던 나라였는데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유엔에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과정이었죠. 지금 이 순간 저는 파리의 OECD 본부 20층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에펠탑이 보이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떠오르고 있어요. 1990년대 중반 이 건물 12층 회의실에서 벌어졌던 일들 말입니다. 그때 저는 갓 입사한 경제학자였어요. 아시아 경제 위기를 분석하는 팀에 배정되었죠. 동료들과 함께 각국의 경제 상황을 검토하던 날 누군가 한국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아, 그 나라 말이야. 중간에도 못 간 나라지 뭐.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980년대 후반 도쿄 대학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제 지도교수였던 다나카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클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일본을 따라오려고 하지만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나라야. 기술도 자본도 문화도 모든 게 부족하거든. 저는 그때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1980년대 말 도쿄의 거리를 걸으면서 본 일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의 전자제품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었죠. 반면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손이 따라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베이징 출장을 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1995년이었죠. 중국 상무부 관료들과 아시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관료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결국 일본의 하청국이에요. 독자적인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고 우리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한국 같은 나라는 20년 안에 우리에게 흡수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거든요. 인구 13억의 중국이 깨어나면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어요. 그 중간에도 못 간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4년 겨울,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돌파한 나라였어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말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터키는 모두 중진국 단계에서 수십 년째 머물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조롱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벽을 뚫고 올라선 유일한 국가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어떻게 중간에도 못 간 나라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일을 해냈는지 말이에요. 2025년 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2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993년에 왔을 때는 그저 회색빛 도시였는데 지금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자료를 보면서 받았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을 보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그때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뤄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개발 경제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본 주제가 바로 중진국 함정이었어요.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연구한 나라들을 말씀드릴게요. 브라질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중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1990년대 나프타에 가입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필리핀은 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196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들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욱 그랬죠.
그래서 2024년 말 상관인 미셸 국장이 저에게 한국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을 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 추이 그래프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1960년 79달러에서 2023년 33,000달러까지 일직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맞나?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돌파한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마지막으로 함정을 뚫고 올라온 나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특별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노르웨이는 석유, 호주는 광물,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 룩셈부르크는 조세 피난처 같은 특수한 조건들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는 많고 분단 국가에다가 전쟁까지 겪었던 나라가 전공법으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류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미셸 국장에게 보고하러 갔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국장님, 이건 기적입니다. 한국이 해낸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미셸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어떻게 그들이 해냈는지 말이지. 2025년 1월 15일, 저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서울로 가는 길에서 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최신 기술로 무장한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패배감이나 절망감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과 활력이 넘쳐났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서울 호텔에 체크인한 첫날 밤, 저는 한국 전쟁 직후 서울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 직후의 모습이었죠. 폐허였어요.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명동거리는 판잣집들이 빼곡했고 한강 다리는 끊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맨발로 다녔고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2025년 서울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같은 도시인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승훈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 경제사 전문가였습니다. 교수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죠. 클레어 박사님, 한국의 기적을 이해하려면 195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가나보다도 낮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국은 전형적인 지주제 사회였어요. 소수의 지주가 땅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죠. 하지만 19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농지개혁을 시도한 나라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실제 농민들에게 분배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땅을 받은 농민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였어요. 내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 문해율은 22%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1960년에는 71%로 올랐고 1970년에는 87%에 달했습니다. 이런 속도의 문해율 증가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어느 농촌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초가집들 사이에 새로 지어진 시멘트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초등학교예요. 이 시대 농민들은 자기 집은 초가집으로 살면서도 학교만큼은 가장 좋은 재료로 지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실제로 1960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률은 95%를 넘어섰어요. 이는 당시 많은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올해 85세인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1950년대 농지 개혁을 직접 경험한 분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을 받고 나서는 달랐어요. 내 땅이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식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당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밤에 호롱불 켜놓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나와 다르게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손자들은 의사, 교사,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 가정의 3대에 걸친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거창한 정책이나 천재적인 지도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농민들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뚫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교육에 대한 전 국민적 열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제정책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964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수출 또는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시장도 작다. 살 길은 오직 수출뿐이다. 수출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포스코 창업 멤버 중 한 분인 안철수 전 상무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셨지만 당시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1968년 포항에 제철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안 전 상무가 말씀하셨습니다.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겠다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보들의 꿈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국민들이 그 꿈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스코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일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게 기본이었고 안전사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1973년 첫 쇳물이 나왔을 때였어요. 안 전 상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다음 날 저는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전기를 쓴 김정념 작가를 만났어요. 그는 1970년대 현대건설의 중동 진출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분이었습니다. 197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를 따낸 이야기를 아세요? 김 작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는 이야기였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 국왕을 만나려고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국왕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정 회장이 세계 지도를 펼치고 일본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답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국왕이 그 작은 나라가 이런 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을 때 정 회장이 한 말이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바위산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그 공사를 따냈고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근현대사연구소의 박태균 소장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였어요.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극심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 서울 시내에서는 매일 반대 시위가 벌어졌어요. 학생들은 굴욕 외교 반대를 외쳤고 일부 지식인들은 친일파 정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 제철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1960년대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서울에서의 다섯째 날, 저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그때의 기록들을 보는데 정말 참혹했어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였던 강만수 전 부총재를 만났을 때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강 전 부총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1997년 11월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을 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금 모으기 운동을 호소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국민들이 정말로 금을 내놨다는 거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청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어떤 할머니는 50년 전 시어머니한테 받은 금비녀까지 내놓으셨죠. 강 전 부총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IMF 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에 네이버를 창업한 인물이었어요. IMF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이 의장이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이 IMF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이 의장이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으로 몰려들었죠. 실제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는 벤처 창업붐이 일어났어요. 정부도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패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 의장이 강조했습니다. IMF 이전에는 실패하면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하지만 IMF 이후에는 실패도 경험이다라는 분위기가 생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더 진취적으로 변한 거였습니다. 이해진 의장은 계속해서 당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99년에 네이버를 시작할 때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인터넷 회사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시가총액 3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도 IMF 이후 창업한 1세대 벤처 기업가였어요. IMF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것이었어요. 김 의장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죠. 그는 한국의 IT 발전 과정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어요. 한국이 IT 강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IMF 위기 이후 정부가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그 결과 2005년경에는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깔린 인프라가 지금 한국이 IT 강국이 된 토대예요. 김 의장이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같은 회사들이 모두 그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거죠. 저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IMF 이후 한국의 R&D 투자 추이를 조사해 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97년 GDP 대비 2.35%였던 R&D 투자가 2020년에는 4.81%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는 세계 1위 수준이었습니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충근 원장이 말했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기술 혁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 한국은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삼성전자,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만났어요. 그는 2010년 쿠팡을 창업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실행력이에요. 김 의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죠. 실제로 쿠팡은 창업 11년 만에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였습니다. IMF 위기가 한국에게 준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김 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한국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IMF라는 절망적인 위기를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만든 것이 그 증거였어요. 일주일째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처럼 하지 못할까?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세계은행의 2023년 보고서를 다시 꼼꼼히 분석해봤어요. 고소득국 진입 성공 사례 보고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60년 이후 중간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특수한 조건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호주와 칠레는 광물자원, 싱가포르와 홍콩은 금융허브,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는 조세피난처, 몰타와 키프로스는 관광업이 주력이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만 빠져 있잖아. 한국은 이런 특수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금융허브도 아니고 관광업이 주력도 아니고 조세피난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득국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문정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국제정치경제학 권위자였어요. 클레어 박사님이 찾고 있는 답이 바로 그거예요. 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공법으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공법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문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지름길이 있었어요. 자원을 팔거나 금융업을 하거나 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하지만 한국은 오직 제조업과 기술 혁신으로만 올라온 거죠. 그는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1960년대에는 섬유, 1970년대에는 철강과 조선, 1980년대에는 자동차와 전자,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통신, 2000년대에는 IT와 바이오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산업 발전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문 교수가 물었습니다. 제조업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기술도 있어야 하고 자본도 있어야 하고 숙련된 노동력도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됐어요. 브라질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기술이 부족했고 인도는 IT 인력은 많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했어요. 러시아는 자원과 기술은 있지만 제도가 불안정했죠. 한국만이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거예요. 문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발협력 담당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 모델을 설명하면 다들 놀라요. 개발협력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따라하기는 정말 어려워해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이 돌아왔어요. 첫 번째는 교육열이에요. 한국처럼 교육에 미친 나라는 없어요.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희생하거든요. 이런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근면성이죠. 한국 사람들의 근무 시간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물론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경제 발전 시기에는 정말 죽도록 일했거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일관성이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프랑스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건 기적이 아니다, 전략이다였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과 실행력의 결과입니다. 교육 투자, 수출 우선주의, 기술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왜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 어려운지도 알겠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국민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서 정상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 7월, 한국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간 그 역사적 순간 말이에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실의 김현석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분이었어요. 정말 떨렸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UNCTAD 54년 역사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54년 동안 처음이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1인당 GDP도 3만 달러를 넘었고 OECD에도 가입했고 G20에도 들어갔죠. 하지만 WTO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 여러 혜택이 있어요. 농산물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고 기술 이전에서도 우대를 받고 무역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이런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어요. 쌀에 513%의 관세를 매기고 마늘에 360%, 양파에 135%의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것도 개발도상국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문제 삼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말도 안 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을 보면 이미 선진국인데 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느냐는 거였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김 과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죠. 관세 혜택을 잃으면 농민들이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은 선진국 지위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상적이었어요. 명예의 문제였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개발도상국 행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2021년 7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UNCTAD 제67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변경이 공식 승인되었어요. 그 순간을 직접 지켜본 김 과장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정말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진국이 되는 것은 혜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의무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선진국 전환 이후의 변화를 조사해봤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더군요. 농산물 관세는 점차 낮춰야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의무도 늘어났어요. WTO 분쟁에서도 이제는 개발도상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록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 농업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홍삼, 김치, 한우 같은 농산품들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K-푸드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정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명예를 택한 한국의 선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 과장이 들려준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어요. UNCTAD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한국이 먼저 올라가니까 우리도 희망이 생긴다고. 그때 정말 뿌듯했죠. 한국은 선진국이 된 마지막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번째 나라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열린 개발협력 성과 발표회였어요. 발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유엔군 트럭에서 밀가루 포대를 내리는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2024년 케냐에서 한국이 지원한 농업기술센터 준공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걸린 두 사진의 대비가 너무나 강렬했어요. KUICA 이사장이 인사말에서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전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후에 KUICA 기획조정실장인 박민수 실장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의 ODA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이 받은 원조와 지금 주는 원조를 비교해보면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 받은 총 원조액이 약 126억 달러였어요. 지금 한국이 1년에 주는 ODA가 35억 달러이니까 3년이면 우리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셈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받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된 거니까요. 가장 인상적인 건 1995년 1화예요. 박 실장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 에콰도르에서 홍수가 났을 때 한국이 쌀 500톤을 지원했어요. 당시로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식량을 지원한 첫 사례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에콰도르가 지금은 한국의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에콰도르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의 바나나와 새우를 수출하는 윈마이너스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건 정말 의미가 컸어요. 박 실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DAC는 세계 주요 공여국들의 모임이거든요. 한국이 24번째 회원국이 된 거죠. DAC 가입은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의미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가입 속도예요. 박 실장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은 공여국이 된 지 불과 20년 만에 DAC에 가입했어요. 이런 속도는 전례가 없었죠. 실제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ODA 규모는 2010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35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NGO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가나에서 농업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김영수 팀장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현지 농민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뿌듯해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느냐고 묻거든요. 그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가나에 적용한 사례를 설명해줬어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를 포장하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직접 삽을 들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대요.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도우려고 온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3년 만에 마을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주민들의 소득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지 젊은이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예요.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답해줘요. 마지막으로 저는 프랑스 개발청에서 파견 나온 동료와 만났어요. 피에르 뒤바라는 친구였는데 한국의 OD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외였어요.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주요 공여국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한국 ODA의 특징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어요. 한국의 장점은 경험의 진정성이에요. 실제로 가난을 겪어봤고 실제로 발전을 이뤄낸 나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서구 선진국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이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개발도상국들을 도울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KOICA에서 주최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강의실에는 30여 명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출신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나라의 경제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들이었어요. 그날의 강의 주제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교훈이었습니다. 강사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광석 교수였어요. 김 교수가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 79달러라는 숫자를 칠판에 적었을 때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가나에서 온 공무원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그때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나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96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심지어 가나보다도 가난했죠.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명의 연수생들이 모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 사진부터 시작해서 2024년 현재 서울의 모습까지 차근차근 보여줬어요. 교육 투자, 수출 드라이브, 기술 혁신, 위기 극복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김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질문 시간에 정말 인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젊은 공무원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나라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한국처럼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도 60년이 걸렸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여성 공무원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영원히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몇몇 연수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탄자니아에서 온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건 기적을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페루에서 온 공무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성공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자원은 많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처럼 사람에 투자해야겠어요. 오후에는 실제 한국 기업들을 견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연수생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게 60년 만에 이뤄진 건가요? 케냐에서 온 공무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견학을 안내한 삼성전자 직원이 답했습니다. 1969년 삼성전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일본 기술을 베끼는 것도 벅찼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저녁에 있었던 환송만찬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연수생들이 하나씩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모잠비크에서 온 공무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한국은 선진국이 된 마지막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첫 번째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KOICA 박민수 실장이 마지막 인사말에서 한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배운 것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세요. 연수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뚫고 선진국이 된 마지막 나라가 아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첫 번째 나라다. 한국의 진짜 기적은 경제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뒤를 따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갈 거라고 말이에요. 30년 전 중간에도 못 간 나라라고 조롱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